경상북도 산골짜기에 자리한 한 작은 부대. 이른 새벽 아직 해가 산등성이 위로 고개를 내밀기 전 군부대 철문 앞에 어김없이 한 마리의 개가 앉아 있었다. 털빛은 빛바랜 갈색, 왼쪽 귀는 약간 찢겨 있었고 눈빛은 깊고 슬펐다. 이름표도 없고 목줄은 나갔지만 튼튼했다. 개는 문 앞에서 묵묵히 앉아 안쪽에서 나오는 군인들을 바라보며 꼬리만 살짝 흔들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그는 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누가 지어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누군가는 장난처럼 부른 말이었고, 누군가는 눈빛을 보고 이 녀석, 무언가 사연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했다. 문희는 매일 아침 정확히 6시 30분에 문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8시가 되면 조용히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졌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던 날도 그랬다. 오, 야, 또 왔네. 저게 대체 뭐냐? 몰라. 근데 저 녀석 우리 중 누구보다도 더 성실한 출근이다. 처음엔 장난처럼 묻 병사들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주기 시작했다. 간식거리를 몰래 챙겨다 준 이도 있었고 말없이 쓰다듬고 가는 이도 생겼다. 어느 날 이병 박찬호는 문희가 앉아있는 곳을 지나다 멈춰섰다. 야, 너 혹시 누구 기다리는 거냐? 문희는 눈을 천천히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박찬호는 왠지 모르게 심장이 저릿했다. 그는 장난삼아 무늬의 목에 달린 낡은 목줄을 만져보다가 안쪽에 무언가 끼워져 있는 걸 발견했다. 작고 접힌 쪽지 한 장. 겉면엔 누군가의 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내 아들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여기서 날 찾을 거예요. 그날까지 전 여기 있을 겁니다. 박찬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쪽지를 펴보자 그 안에는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2022년 11월 5일 김하진. 김하진. 그 이름은 누군가에게 익숙하게 들릴 수도 있었다. 몇몇 병사들은 그 이름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소대장 오상혁 중위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김하진. 그 친구는 2년 전 사고로 전역도 못하고 작전 중 실종됐었지. 그날 저녁 소대장은 문희를 유심히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 친구가 출근길마다 데려다 주던 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설마 이 녀석이. 병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진짜야, 이게 두 해째 여기에 와 있는 거야? 그럼 김하진 상병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여길 찾았다는 거야? 문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철문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철문 앞에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문희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마치 오랜만에 본 주인을 향하듯 격하게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곳엔 낯선 사내가 서 있었다. 검은 외투에 선글라스. 군인이 아닌 민간인. 하지만 그의 손엔 김하진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혹시 이게 아직도 여기 있었나요?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사내는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 속엔 김하진과 문희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배경엔 이 부대 철문이 있었다. 전 김하진의 형입니다. 그 애가 사라진 뒤 가족은 다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말도 못하시고 아버지는 병을 얻어 쓰러졌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이어 조용히 말했다. 문희가 이렇게까지 그 애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 순간 문득 병사들 중 한 명이 속삭였다. 근데 그날 실종 직전 이상한 통신교신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소대장의 눈빛이 다시 어두워졌다. 그래. 사실 그날 마지막 교신은 아직도 해석이 안 됐어. 이야기는 그날 이후 단순한 기다림의 개가 아닌 어딘가 감춰진 비밀과 실종 사건, 그리고 문희가 알고 있는 무언가로 향해 가고 있었다. 2년 전 2022년 11월 5일.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었다. 산속에 위치한 훈련구역은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통신 상태도 좋지 않았다. 김하진 상병이 마지막으로 남긴 교신은 짧고 이상했다. 무전기의 끝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 분명히 그의 것이었지만 혼잣말 같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절박하게 외치는 것 같기도 했다. 문이야, 아니야. 거긴 가지마. 뭔가 있어. 지금 안 돼. 누가 따라온다. 그 뒤로 무전은 끊겼다. 수색 작전은 며칠간 이어졌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도 장비도. 김아진은 마치 공기처럼 사라졌다. 지금 오상부에르 그 무전 기록은 상부에 보고되었고 곧바로 기밀로 분류되었다.
부대 내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소대장 오상은혁뿐이었다. 그는 지금도 밤마다 그날의 녹음을 들으며 무언가 놓친 게 없는지 되새기곤 했다. 며칠 뒤 문희는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던 문희가 갑자기 산 쪽으로 향했다. 병사 이진호는 이상함을 느끼고 조용히 따라갔다. 문희는 산길을 걸어 숲풀 사이를 뚫고 사라진 지점, 김아진이 실종된 바로 그 지점으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서 문희는 한 곳을 계속 파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날리고 조용한 산속에 숨 막히는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때였다. 이진호는 흙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았다. 군번줄. 오래되었지만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김하진. 그는 숨을 삼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작은 금속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문희는 계속 상자를 보며 짖었다. 낯선 울음소리. 경계라기보다 마치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듯한, 여기 있다고 말하는 듯한 짖음. 상자 안엔 낡은 수첩 하나와 작은 USB가 있었다. 병사는 수첩을 부대에 가져갔고 USB는 상부의 허가 없이 열 수 없었다. 소대장은 수첩을 펼쳤다. 안엔 누군가의 필체로 빽빽하게 적힌 문장들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페이지에선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그날 우리 부대엔 누군가가 숨어 있었다. 밤이 되자 부대는 이상한 기류에 휩싸였다. 몇몇 병사들은 숙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누군가는 인기척도 없이 발소리를 들었고 누군가는 화장실 거울 뒤에서 눈을 본 것 같다고 했다. 다음 날 새벽 문희가 또 철문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옆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다. 김하진의 군모. 그 군모는 실종 당시 함께 사라졌던 것. 하지만 깨끗했다. 마치 지금 막 누군가가 썼던 것처럼. 소대장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야. 누군가 아직도 그를 숨기고 있어. 아니면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가 아직도 어딘가 살아있다는 뜻일지도 몰라. 그날 밤 문희는 부대문을 바라보며 낑거리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달려왔을 때 철문 너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철문 앞. 문희는 으르렁거리며 울타리 너머를 향해 지저댔다. 밤은 짙고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섬뜩할 만큼 비현실적이었다. 병사들은 손전등을 켜들고 조심스럽게 철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때였다. 울타리 너머 어둠 속에서 두 눈이 반짝였다. 동물의 눈도 사람의 눈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하고 건조한 시선. 이진호는 숨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거기 누구냐? 정적. 그러다 무언가가 철문 안으로 던져졌다. 문희가 재빨리 달려가 입으로 물었다. 병사들이 확인하자 그것은 낡은 군용 수첩의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조각엔 단 하나의 글자만이 남아 있었다. 윤. 윤. 그 글자는 실종된 윤태준 상병의 성이었다. 그 역시 하진이 실종되기 몇 달 전 같은 산속 훈련 중 행방불명됐던 병사였다. 당시엔 단순 탈영으로 처리되어 더는 수색도 하지 않았던 사건.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의 흔적을 이용해 무언가를 말하려는 걸까? 그날 밤 소대장 오상혁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혼자 USB를 열었다. 보안 위반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파일은 단 하나. 2022 1105 cam move 흔들리는 캠코더 화면. 그리고 그 안엔 실종 직전에 하진이 있었다. 그는 급하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음성이 흐릿했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태준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그 눈, 그 손, 문희도 알아봤어요. 우린 지금 이 부대 어딘가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우릴 보고 있어요. 영상은 하진이 급히 숨는 장면으로 끝났다. 그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단념으로 얼룩져 있었다. 문희는 영상 끝에 짧게 짖었고 그 소리는 지금도 이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부대의 후문 근처에서 또 하나의 이상한 물건이 발견되었다. 작은 나무 인형.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얼굴에는 눈이 없었다. 그리고 등에 누군가가 손으로 새긴 듯한 글자. 보면 안 돼. 병사들 사이에서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누군가는 악몽을 꾸었고 누군가는 부대 내 감시 카메라에 흐릿한 형체를 봤다고 주장했다.
문희는 더 이상 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밤마다 후문 근처를 돌며 어딘가를 경계하듯 울부짖었다. 그때 새로운 전출병 하나가 부대에 도착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병사, 이름은 윤태호. 윤태준 상병의 친동생이었다. 그는 형이 실종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자원 입대했고 일부러 이 부대로 배치받았다. 처음엔 그저 우연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문희는 태호를 보는 순간 몸을 굳혔다. 그리고 짖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이. 문희는 처음이었다. 그 누구를 봐도 경계하거나 반응하던 그가 윤태호를 바라볼 때만큼은 조용했다. 귀도 쫑긋 세우지 않았고 꼬리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코끝을 그의 손등에 댔다. 병사들은 웅성거렸다. 문희가 문희가 반응을 안 해? 이상하잖아. 얘 원래 다 짖었는데. 소대장 오상혁은 조용히 태호를 불러 사무실로 데려갔다. 태호, 이병, 내 형에 대해 들은 게 있어? 네, 어릴 적 형이랑 산에서 실종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형은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무슨 그림자 같은 게 자꾸 꿈에 나타난다고. 소대장은 표정을 굳혔다. 그림자? 네, 형은 그걸 검은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그냥 산속에서 놀다 놀란 거라고 했죠. 근데 제가 입대하기 전에 형의 유품 중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는 조심스레 품 안에서 작은 목걸이를 꺼냈다. 마치 부적처럼 낡고 바랜 천으로 감싸진 검은 돌 조각이었다. 문희는 그걸 보자마자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이내 꼬리를 내리고 바닥에 엎드렸다. 그 반응은 마치 공포와 복종이 동시에 섞인 본능적인 몸짓이었다. 소대장은 천천히 돌을 펼쳐보았다. 그 안엔 낯선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군 기록 어디에도, 민간 기호 어디에도 없는 고대어처럼 보이는 형상. 그날 밤 또 한 번 사건이 터졌다. 초병이었던 이진호가 새벽에 비명을 지르며 내무반으로 뛰어들었다. 봤어요. 거기 후문 뒤편에서 사람 같았는데 눈이 없었어요. 진짜예요. 조사 후 CCTV를 확인했지만 영상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오히려 영상은 그 시간대만 녹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정확히 02:13부터 02:17까지. 하진이 마지막으로 무전을 날린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시각 문희는 또 어딘가로 달려갔다. 윤태호는 망설이다 그를 따라 나섰고 이진호도 함께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낡은 폐벙커였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사용되었지만 구조상 위험하다는 이유로 폐쇄된 공간. 문희는 철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조용히 몸을 숙였다. 태호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그 안은 비어 있었지만 바닥엔 무언가 흩어져 있었다. 누군가가 남긴 낡은 군화, 곰팡이 낀 수첩,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3명의 병사가 있었다. 그중 2명은 분명히 윤태준과 김하진,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얼굴이 찢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워낸 것처럼. 이게 뭐죠? 태호가 속삭였다. 그때 벙커 안에서 찬 공기가 훅 끼쳤다. 등 뒤에서 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문희는 문 밖에서 짖고 있었고 안에선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세 사람 말고는 그 누구도 없었다. 너희 이제 봤지. 어디선가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날의 진실 감당할 수 있겠냐? 그 순간 수첩의 한 페이지가 스스로 바람에 넘겨졌다. 거기 적혀 있던 글. 내가 본 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벙커 안.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전등 하나 없는 공간, 숨소리조차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그 순간 이진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기, 방금 무슨 소리 들었어요? 말, 속삭이는 소리. 나도 들었어. 윤태호는 손전등을 켜들었지만 빛은 어둠에 삼켜지듯 퍼지지 않았다. 그저 벽 한 면을 비쳤을 뿐이었다. 그 벽. 처음 봤을 땐 그냥 곰팡이 가득한 콘크리트였는데 이제는 그 표면 위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다. 피로 그은 듯한 선, 손바닥 자국, 그리고 진실은 지하에 있다. 갑자기 바닥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 같다. 문희는 밖에서 짖는 소리와 함께 벙커 철문을 긁기 시작했다. 이 문 안에서 잠겼어. 말도 안 돼. 우린 그냥 열고 들어왔잖아. 이진호가 패닉에 빠지려 하자 태호가 침착하게 수첩을 다시 펼쳤다. 군화 옆에 떨어져 있던 그 곰팡이 수첩, 페이지마다 낙서처럼 적힌 문장들.
그날 밤 우리는 문을 열었고 누군가 나왔다. 하진이는 끝까지 남으려고 했어. 태준이 그가 먼저 나간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문희는 알고 있었다. 그 눈빛, 그 털끝이 곤두서는 순간 문희는 계속 짓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짖음을 멈췄다. 정적, 그리고 낮고 길게 울리는 소리. 마치 동굴 속에서 들려오는 울음 같기도 했고 혹은 어딘가에서 뭔가를 끌어내는 기계음 같기도 했다. 그 순간 벙커의 한 벽이 덜컹하고 밀렸다. 은밀한 통로. 그곳에서 찬 공기와 함께 심장 박동처럼 울리는 진동이 흘러나왔다. 이 길, 들어갈 건가요? 지금 안 들어가면 이대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윤태호는 깊은 숨을 들이켰고 무전기를 켰다. 소대장님, 여기 윤태호 이병입니다. 폐벙커 안쪽에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구조물이 있고 하진 상병과 관련된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전기에서는 지직 소리만 날 뿐 아무 응답도 없었다. 세 사람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통로로 들어섰다. 계단은 아래로 끝없이 이어졌고 벽엔 오래된 전선과 녹슨 철문들이 보였다. 마치 이곳은 누군가에 의해 은폐된 실험실처럼 보였다. 그리고 가장 아래층, 문 하나가 있었다. 도어락이 있었지만 고장은 난 듯 열려 있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은 방 한가운데에 서 있는 철제 침대를 보았다. 침대 위엔 군복을 입은 병사가 있었다. 의식이 없었지만 얼굴은 또렷했다. 윤태준. 그는 살아 있었다. 형. 태호가 달려가려는 순간 천장에서 전등이 탁 하고 켜졌다. 그리고 그 방 안 구석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얼굴의 절반을 가면으로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명확했다. 오랜만이군요. 당신들 여기까지 온 건 처음입니다. 그의 이름은 군복 명찰에 있었다. 강주현 박사. 그 이름은 부대 내부에선 더 이상 언급조차 하지 않는 금기어였다. 방 안은 서늘했다. 강주현 박사의 눈빛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다. 윤태준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당신들이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윤태호는 가슴이 뻐근했다. 몇 년 전 실종된 형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었다. 눈을 감고 숨을 쉬고 있었다. 마치 실험 중인 샘플처럼. 도대체 여긴 뭐예요? 형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강주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파일 하나를 꺼내 들었다. 비공식 군 의료 실험 보고서. 대상 T17전 스트레스 반응 조절 프로젝트. 실험체는 고도의 경락경 기능액트. 실험체는 고도의 정신적 외상 후 기억장애 상태. 새로운 반사적 충성 조건 생성 실험 중. 실험체라고요? 인간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진호가 외쳤다. 박사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들은 몰랐겠지만 윤태주는 자원자였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충성을 군에 바치고 영웅이 되겠다고 했죠. 거짓말. 형이 그럴 리 없어. 박사는 침묵하며 태호를 응시했다. 그리고 무심하게 말끝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결정 너도 알고 있었잖아. 윤태호 이병. 정적. 모든 시선이 태호에게 쏠렸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호의 음성엔 경악이 실렸다. 태호는 입을 꾹 다물었다. 입술이 떨리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형이 떠나기 전날 그는 내게 말했어요. 자기가 마지막 임무를 받고 떠난다고. 그 임무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형은 말했죠. 내가 돌아오지 않아도 날 믿어줘. 박사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형태는 아니에요. 우린 그의 기억 일부를 지웠고 감정을 억제하는 조건 반사를 주입했죠. 그런데 그는 고개를 돌려 문희를 바라보았다. 예상치 못한 변수. 감정적 유대가 복원되면 기억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가설. 그 변수의 중심엔 저 개가 있었어요. 모두가 문희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태준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들릴 듯 말 듯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무니저. 강 박사는 당황한 듯 다가갔다. 불가능해. 그는 아직 조건 반사 단계인데 그때였다. 문희가 갑자기 침대 쪽으로 달려들었다. 문희, 안 돼. 그러나 문희는 태준 곁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핥았다. 그리고 태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떴다 눈동자. 그 안엔 아직 인간다운 따스함이 살아있었다. 호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기억, 감정, 목소리.
모든 것이 돌아오고 있었다. 강 박사는 뒷걸음질 쳤다. 안 돼. 실험이 망가졌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는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리모컨 같은 장치. 이 실험은 중지될 수 없어. 그는 이제 군의 자산이야.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강 박사님 충분히 봤습니다. 내려오시죠. 문 쪽에 서 있던 인물.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 병사. 그와 함께 고위 장교가 모습을 드러냈다. 가슴엔 대령 계급장. 박사님, 당신은 실험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무기로 만들지 않습니다. 윤태준 상병은 이제 군인의 권리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겁니다. 강 박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그리고 태호와 문희는 조심스레 형을 부축해 나왔다. 형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손끝은 여전히 문희의 귀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돌아왔구나, 문희야. 어느덧 새벽빛이 실험동 창문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다. 태주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고 태호는 그 곁을 지켰다. 문희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내가 얼마나 있었던 거지? 태준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눈빛은 분명했다. 3년이야, 형.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하지만 매일 문희가 형을 기다렸어. 아무도 안 믿었지만. 태준은 문희를 내려다보았다. 문희가 날 기억했구나. 문희는 살짝 낑낑거리며 태준의 손에 얼굴을 부비며 대답했다. 태준은 문희를 내려다보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며칠, 태준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의 기억은 조조각 돌아오고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이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이상한 그림자도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태호는 병실에서 형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형, 그 마지막 임무, 그게 뭐였어? 왜 자원했어? 왜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태준은 한참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호야, 그때 난 우리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었어. 아버지? 아버지는 군인이었잖아. 우리에겐 늘 과묵하고 말없이 떠났던 사람. 근데 내가 복무 중에 기밀 문건을 하나 보게 됐어. 태주는 침을 삼켰다. 그 문서엔 아버지 이름이 있었어. 그리고 그가 실종된 게 아니란 걸 알았지. 그도 같은 프로그램의 대상자였어. T01. 태호는 숨을 멈췄다. 그 무슨 뜻이야? 아버지가 형처럼. 그래, 그도 기억을 잃었고 결국 통제 불능 상태로 사라졌어. 나는 내가 그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 그래서 자원한 거야. 그럼 아버지는 아직 어딘가에 있어. 나처럼 태준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다. 그 사람은 마지막 보고에서 복귀 불가로 처리됐지만 기록엔 관측 중이라는 주석이 있었어.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장소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이진호였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너희들 지금 TV 봤어? 뉴스 나왔어. 화면엔 익숙한 풍경이 비치고 있었다. 군부대 정문. 그리고 거기 서 있는 문희.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문희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제복, 어깨가 굽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운 낯선이. 뉴스 자막이 떠올랐다. 단독 미확인 남성 3년간 개와 함께 군부대 주변 출몰 신원불명 군 내부 특수인물 추정. 태주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 사람이다. 아버지야. 잠시 후. 군부대 내부에서도 긴급 대응 회의가 시작되었다. 익명의 남성은 대화를 거부했고 문의를 따라 움직이며 수풀 속으로 사라졌다.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지금 가야 해. 그 사람 혼자가 아니야. 그를 추적하고 있는 또 다른 관측자가 있어. 누구? 태주는 조용히 말했다. 강주연 박사의 상급자. 그 진짜 설계자. 그 순간 문희가 병실 창가로 달려갔다. 짖었다. 거세게, 연달아. 그 눈은 병원 멀리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곳엔 그림자 하나가 있었다. 마치 감시하듯 병원을 바라보는 사람의 형체. 태호가 창문을 통해 확인하려 했을 때 그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병원 밖은 이미 어두워졌다. 태호는 문희와 함께 조심스레 병원을 빠져나왔다. 태주는 아직 병실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벌써 떠나 있었다. 형, 내가 아버지를 찾을게.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조심해, 태호야.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군 내부 깊은 곳의 어두운 비밀이야. 태준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형을 위해서라도.
태호와 문희는 태준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된 폐군사 시설이었다. 주변은 숲과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여기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태호가 중얼거렸다. 문희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앞장섰다. 숲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은 무언가를 비추고 있었고 그 앞에는 키 크고 날렵한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냐? 태호가 크게 외쳤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다, 태호. 그리고 문희.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담했다. 당신이 아버지인가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웃음을 멈추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나는 네 아버지의 그림자다. 그가 했던 일들의 결과물이자 그의 선택의 대가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아버지는 군의 비밀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는 스스로를 잃었다. 하지만 내가 찾는 건 그 사람, 아버지 그 자체입니다. 태호가 고개를 저으며 외쳤다. 남자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너희가 찾는 사람은 이미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복수와 진실뿐이다. 그 순간 숲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검은 복장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 태호와 문희를 둘러쌌다. 아니, 이런. 태호가 긴장하며 문희를 불렀다. 문희는 짖으며 공격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다. 평화롭게 합시다. 우리는 네가 위험에 빠지는 걸 원치 않아. 그는 검은 복장을 한 이들에게 손짓했다. 그들은 태호를 애워싸며 천천히 물러났다. 아, 남자는 태호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진실을 원한다면 나와 함께 와라. 그곳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태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심했다. 좋아요. 함께 가죠. 하지만 형을 위해서라도 문희가 옆에서 조용히 짖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다. 태호는 그 낯선 남자와 함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문희는 그의 곁을 굳건히 지켰다. 숲길은 점점 좁아지고 빛은 희미해졌다. 이 길을 지나면 네가 찾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태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이라. 어떤 진실일까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폐허가 된 옛 연구소였다. 벽에는 군사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많은 문서와 사진이 흩어져 있었다. 태호는 그중 한 문서를 집어넣었다. 프로젝트 T01, 기억 조작 실험, 비밀 심리 조종. 태호의 눈이 커졌다. 우리 아버지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 그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고 동시에 희생자였지. 그 순간 연구소 깊은 곳에서 희미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태호와 남자는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조심해. 남자가 경고했다. 그들이 도착한 방 안에는 오래된 컴퓨터와 복잡한 장치들이 있었다. 그리고 모니터에는 한 남자가 나타났다. 환영한다, 태호. 그리고 그게 화면 속 남자가 말했다. 태호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은? 나는 이 프로젝트의 주관자 강주연 박사다. 아버지와 내가 함께 만들어낸 비밀이다. 비밀이라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국가를 위한 희생이었다. 기억을 조작해 완벽한 군인을 만들려 했다. 그렇다면 형도 아버지도 희생자였던 거네요. 강 박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렇다. 이제는 네 차례다, 태호. 네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될 것이다. 태호는 문희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형과 아버지를 위해 진실을 밝혀내겠어. 그때 갑자기 연구소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다. 검은 복장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멈춰라. 아무도 나가지 못한다. 그들 중 한 명이 외쳤다. 태호는 문희와 함께 재빨리 도망치기 시작했다. 복잡한 연구소 내부를 빠르게 누비며 출구를 찾았다. 여기다. 태호가 소리쳤다. 밖으로 뛰쳐나오자 새벽 하늘이 펼쳐졌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위협이었다. 다른 위협이다. 너희는 끝까지 이 진실을 막으려 하는구나.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숲속에서 울려 퍼졌다. 태호는 문희를 꼭 안으며 굳게 다짐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숲속에서 울리는 냉철한 목소리. 너희는 끝까지 이 진실을 막으려 하는구나. 그 소리는 태호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뛰게 했다. 문희는 몸을 낮추고 으르렁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태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형과 아버지가 그랬듯이. 그때 숲 너머로 희미한 빛이 나타났다. 그 빛은 점점 강해지며 태호와 문희를 감쌌다. 검은 복장의 사람들이 주춤하는 사이 한 무리의 군인이 나타났다. 태호, 널 도우러 왔다. 태준의 목소리였다. 태준은 중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결연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싸울 시간이다. 그들은 검은 세력과 맞서 싸웠다. 총성과 함성 속에서 태호와 태준, 문희는 힘을 합쳤다. 결국 검은 복장의 세력은 물러갔다. 진실은 숨길 수 없었다. 태호는 강 박사의 연구소 컴퓨터를 다시 찾아갔다. 그곳에서 모든 자료를 복사해 외부로 유출했다. 뉴스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가적 스캔들이 되었다. 내롱게라. 그날 이후 태호는 군부대 앞에서 문희와 함께 서 있었다. 형, 이제 너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문희가 조용히 태호에게 몸을 기대었다. 이 군부대 문 앞에 선 문희는 매일처럼 기다렸지만 이젠 슬픔이 아닌 평화가 그를 감쌌다. 아, 그때 태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태호는 눈물을 흘렸다. 형, 아버지, 나 여기 있어. 우리가 함께 만든 진실, 영원히 지킬게. 아, 문희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게 짖었다. 그 짖음은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이었다. 끝.